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 영화에선 나오지 않은 아버지 조셉의 친딸 추행 사건부터 변호사로 나왔던 브랑카의 배신, 그리고 잭슨 형제들을 돌아가며 사귄 자파르 잭슨의 어머니 얘기까지 전부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빌런 아버지. 영화에서 마이클의 아버지는 완벽한 빌런으로 그려집니다. 유년 시절에는 아들을 매질하며 학대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마이클의 앞길을 사사건건 가로막는 걸림돌로 나왔죠. 영화에서 너무 잔인한 악역으로 그려지다 보니 아무리 그래도 피가 섞인 아빠인데 저토록 악마 같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영화적으로 과장된 것뿐이고 실제로는 아들의 성공을 바랐던 서툰 아버지였는지 베일에 쌓인 실제 그의 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버지 존은 처음에 마이클에게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캐서린이 마이클이 노래를 정말 잘한다며 아들의 노래를 들어보라고 권해도 존은 우리 집안의 리드싱어는 저메인이야 라며 마이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결국 어머니가 강제로 아버지를 소파에 앉힌 다음에야 존은 마이클의 노래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마이클의 노래 한 소절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리드싱어를 저메인에서 마이클로 바꿔버렸죠. 그날부터 마이클에게는 친구들과 뛰어노는 평범한 일상 대신 숨막히는 밴드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How often would he beat you? Too much. Would he only use a belt?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아버지 조 잭슨은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전국의 나이트클럽을 전전했습니다. 이곳에서 마이클 잭슨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죠. Every night I was in clubs with a lady who took off all her clothes, threw her panties into the audience, and the men would grab them and sniff them. 형들은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을 신선한 자극과 재미로 받아들여 일찍부터 성인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영혼을 가졌던 마이클 잭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이트클럽에 역겨움을 느꼈고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었죠. 클럽에서 힘들게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와도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존은 거실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날 무대 위에서 틀렸던 안무와 음정을 하나하나 복기시켰고 연습 도중 작은 실수라도 하면 가차없이 매를 들었죠. 이 혹독한 훈련 방식은 지금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그 엄격함이 있었기에 완벽한 스타가 탄생했다는 의견과 마이클의 천재성이라면 그런 학대 없이도 충분히 성공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마이클 잭슨 역시 평생 아버지를 향한 양가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엄격한 역할이 중요했다며 성공의 공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Strong parents are, I think, are very important, especially in our situation. 때로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덫에 갇힌 채 평생 일만 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기도 했죠. 인터뷰 도중 아버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못 대답했다간 죽을 것 같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는 그의 모습에서 그 시절 공포가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따름입니다. Do you think your father was too strict? Yes. No, he's gonna kill me. He feels that he was strict. I'm glad he said it. Now I'll say it. Yes. 한편 조 잭슨은 자신 덕분에 아들이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들을 모아 그룹을 만든 것도 엄격하게 대한 것도 모두 자식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죠. With him a little bit, and it made him a superstar. Look, it just didn't happen on his own, you know. He had to have a beginning. 일부 아들들은 아빠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의 누나 라토야는 아버지의 훈육이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을 머리에 가져다 대고 쏘는 척 위협하는가 하면 성냥으로 자신의 발에 불을 붙인 적도 있다고 폭로했죠. 심지어는 언니 레비와 자신을 성적으로 추행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조셉 월터 잭슨과 캐서린 사이에는 자식이 10명이나 있었는데요. 라토야의 기억에 따르면 아빠 조셉은 엄마 캐서린이 집을 비우기만 하면 큰언니 레비의 방을 찾았습니다. 언니와 방을 같이 쓰던 라토야는 아빠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애써 눈을 감아야 했죠. 어머니 캐서린도 남편의 범죄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몇 번은 오늘은 레비가 힘들어 그냥 내버려둬 말리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딸과 아빠를 분리하거나 못하게 막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레비가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지만 어머니 캐서린은 아무 일도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하죠. 결국 레비가 도저히 못 참겠다며 집을 나갔고 그때 이후 조셉은 라토야를 건드렸다고 합니다. 훗날 라토야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I think any man who sexually abused his daughter, something is wrong right here. But nothing was wrong with my mother, and she allowed him to do these things. 가족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캐서린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죠. 언니 레비 역시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라토야는 공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일을 안 한다. 언니 남편도 일을 안 한다. 추가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언니네 가족은 부모님과 마이클 잭슨이 대주는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비난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라 밝혔죠.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지만 라토야가 주장했던 조셉의 추악한 이면 중 최소한 한 가지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조셉의 불륜이었죠. 아들들이 한창 잭슨5로 바쁘게 활동하던 시절 조셉은 자신의 비서였던 셰릴 테렐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혼외자 조바니가 태어나게 되죠. 조셉 잭슨은 자식들 중에 조바니를 가장 아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호칭이었는데 원래 조셉은 아이들에게 자신을 절대 아빠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늘 조셉이라 부르라고 명령했죠. 마치 소속사 사장님처럼 아이들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내 자넷 잭슨은 다른 친구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게 부러워 조셉을 아빠라 불렀다가 매섭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One time I tried to call him Dad. And what happened? He said, no. He said, I'm Joseph. You call me Joseph. 하지만 혼우의 자식인 조바니는 예외였습니다. 그녀는 조셉을 자유롭게 아빠라고 불렀고 이 차별을 목격한 자넷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게 되죠. 결국 대부분의 자식들은 조셉을 떠났습니다. 레비와 라토야는 탈출구로 결혼을 선택했고 막내 자넷은 성인이 된 후 아버지와 개인적인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죠. 마이클 잭슨은 음악적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는 조셉도 잭슨 5 그룹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마이클의 솔로 활동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이클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조력자가 필요했죠. 조력자들. Ready whenever you are, Michael. 퀸시 존스는 마이클 잭슨이 고작 12살일 때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1978년 뮤지컬 영화 더 위즈에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합을 맞추게 되죠. 퀸시는 음악 감독이었고 마이클 잭슨은 허수아비를 연기했는데 퀸시는 그때부터 마이클 잭슨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노래와 춤 실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다른 등장인물들의 대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외워온 유일한 배우였죠. 마이클이 퀸시에게 솔로 앨범을 함께 작업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퀸시는 무조건 좋다, 너무 좋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마이클 잭슨의 소속사 에픽 레코드였습니다. 에픽 레코드는 퀸시의 음악이 너무 재즈 음악에 가깝다며 반대했죠. Michael came back all teary-eyed one day and said, the people at Epic don't want to use you. I said, Michael, we will be fine. Just fine. 마이클은 끝까지 에픽 레코드를 설득했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하게 됩니다. 이 당시 마이클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퀸시 존스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이클의 아버지 조셉은 네가 내 아들을 더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될 거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죠. 사실 이 독설은 퀸시가 아닌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아들 마이클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네가 대단해 보이는 건 잭슨 형제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 때문이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속마음이 담겨 있었죠. 주변의 냉대와 아버지의 독설은 오히려 두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이클과 퀸시는 솔로로서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싶었기에 밤낮 없이 스튜디오에서 영혼을 갈아 넣었죠. 그 결과 두 사람은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오프 더 월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장 이상 판매되며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 마이클 잭슨이 써내려갈 거대한 신화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죠. You know what I'm after? You want to be the biggest star in the world? 한편 마이클이 법적으로 솔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선택한 조력자는 한 로펌의 젊은 변호사 존 브랑카였습니다. 당시 브랑카는 마이클 잭슨 같은 대스타의 전담 변호사를 맡을 위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이도 너무 어렸고 로펌 내에는 다른 베테랑 선임 변호사들이 수두룩했죠. 그는 선임 변호사를 보좌하는 역할로 회의 때 앉아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이 선글라스를 내리더니 갑자기 그에게 우리 알던 사이던가요? 물었다고 합니다. 브랑카가 아니요 답하자 마이클은 진짜로 만난 적 없어요 물었죠. 그러자 브랑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제가 기억 못할 리가 없죠. 마이클은 가식 없고 솔직한 브랑카가 마음에 들었고 그를 전담 변호사로 콕 집어 선임했죠. 브랑카는 법적 부문에서 마이클 잭슨의 솔로 활동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이 사색이 된 얼굴로 브랑카의 사무실에 찾아와 충격적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곧 출시될 스릴러 뮤직비디오 촬영본을 전부 폐기해달라는 것이었죠. 브랑카는 황당했습니다. 이 뮤비 찍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았냐? 왜 없애려고 하는 거냐? 이유를 캐물었지만 마이클 잭슨은 그저 없애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답답해진 브랑카는 마이클의 오랜 보디가드 빌 브레이를 찾아갔죠. 빌 브레이는 원인이 잭슨의 어머니 캐서린 때문이라 알려주었습니다. 캐서린은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습니다. 뮤직비디오 공개에 앞서 어머니는 교회 장로에게 아들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이들은 마이클이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고 좀비와 함께 기괴한 춤을 추는 모습을 세상에 공개하면 아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경고했죠. 캐서린은 아들을 찾아가 장로의 말을 전하며 제발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엄마의 간곡한 만류에 마이클은 뮤직비디오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드디어 마이클의 진심을 알게 된 브랑카는 마이클을 찾아가 드라큘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과거 영화 드라큘라를 연기한 벨라 루고시 역시 독실한 천주교 신자여서 악마 연기를 꺼렸지만 영화 초반에 종교적 오해를 없애줄 안내 문구를 삽입해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며 우리도 그런 안내 문구를 실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마이클은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고 스릴러 뮤직비디오는 안내 문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강한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이 영화가 결코 오컬트 신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스릴러는 역대 최고의 뮤직비디오가 되었고 마이클은 팝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 브랑카와 마이클 잭슨은 변호사와 고객을 넘어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 잭슨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캐딜락을 선물해 줬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존 브랑케에게 최고급 롤스로이스를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물간 캐딜락보다 더 좋은 차를 선물해 준 것이었죠. 브랑카의 결혼식 때 마이클 잭슨은 신랑 측 들러리를 섰고 가족과도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끝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설 조사 결과 마이클의 돈이 브랑카를 거쳐 카리브해 역의 계좌로 수상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믿었던 브랑카의 배신에 상처를 입은 마이클은 팩스로 해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브랑카는 사임했죠. 빅토리 투어. I need to think. I told you what to think. 영화에서는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을 빅토리 투어로 설정했는데 실제로도 마이클 잭슨은 이 투어를 기점으로 가족들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 투어는 시작부터 모순이 많았습니다. 이름은 잭슨 형제들이 함께 내낼 뻔 빅토리에서 따왔지만 사실 콘서트에 가는 관객들은 다른 잭슨 형제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마이클 잭슨을 보러 가는 것이었죠. 실제 공연 리스트도 형 저메인의 솔로곡 3곡을 제외하면 전부 마이클의 솔로곡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마이클 위주의 투어에 점차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그 질투의 중심에는 형 저메인 잭슨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마이클 잭슨이 노래하기 전 잭슨5의 원래 리드 싱어는 저메인이었습니다. 비록 동생만큼은 아니지만 저메인 역시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가수였죠. 과거 소속사였던 모타운 레코드는 일부러 마이클과 저메인의 솔로 앨범을 연달아 발매하며 두 형제의 라이벌 구도를 교묘히 부추겼습니다. 잭슨 형제들이 함께 모타운을 떠나 에픽 레코드로 이적했을 때 저메인은 형제들을 배신하고 홀로 모타운에 남았습니다. 모타운 사장 베리 고디의 딸과 결혼해 소속사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모타운은 순순히 잭슨 형제들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잭슨5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해버려서 마이클 잭슨과 형제들은 그룹 이름을 잭슨스로 바꿔야 했죠. 저메인의 빈자리는 동생 랜디가 채우게 됩니다. 한동안 저메인 잭슨은 솔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동생 마이클의 적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메인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그는 내 노래가 마이클의 노래에 밀린다고 생각지 않는다. 마이클은 그저 시대와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 것뿐이라며 애써 동생의 천재성을 깎아내렸죠. 그러나 저메인은 홀로서기에 실패하고 다시 동생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빅토리 투어에 합류했습니다. 투어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애초에 마이클과 나머지 사람들은 투어의 목적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조셉과 형제들은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조셉은 콘서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티켓을 특이한 방식으로 팔 것을 제안했습니다. 티켓 한 장 가격인 $30를 내고 바로 티켓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4장 묶음 가격인 $120를 특정 계좌에 미리 예치하게 한 뒤 추첨을 돌리는 방식이었죠. 만약 떨어지면 돈을 환불해주는데 무려 6주에서 8주가 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수많은 팬들의 돈을 계좌에 묶어두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엄청난 이자 수익을 가로채는 게 조셉의 목표였죠. 저메인을 포함한 형제들은 조셉의 계획에 찬성했지만 마이클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티켓을 무조건 4장씩 강매하는 건 팬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조셉은 자기 방식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술 속에서도 팬들은 마이클을 보기 위해 가게가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섰고 심지어 티켓 신청서를 도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을 할수록 형제들 사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원치도 않는 투어에 얼굴마담이 되어야 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반면 남은 형제들은 마이클 잭슨의 들러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특히 저메인은 동생 마이클이 자기보다 낫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재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의 성공 대부분은 타이밍과 운 때문이에요. 그 자리는 내가 될 수도 있었죠. 제가 형제들 중 가장 핫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너무 지쳐버린 마이클 잭슨은 탈수 증세까지 겪으며 쓰러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한계에 다다른 마이클은 이동할 때도 비행기를 따로 탔고 호텔 숙소마저 형제들과 아예 다른 층을 잡아 최대한 형제들과 마주치지 않았죠. 무대 위를 제외하고는 형제들과 단 한마디의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회의가 열릴 때조차 마이클 잭슨과 변호사물이, 저메인 잭슨과 변호사물이, 나머지 형제들, 변호사물이 세 갈래로 철저히 쪼개졌죠. 하지만 아버지 조셉은 아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투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무대는 유럽이었죠. 아빠의 계획을 알게 된 마이클은
마이클은 큰 충격에 빠졌고 자신의 뜻을 담은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절대 빅토리 투어로 유럽에 가지 않을 거예요. 행운을 빕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쪽지 한 장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마이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셉의 집착을 완벽히 끊어내기 위해 마이클이 선택한 방법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면 돌파였습니다. 투어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 위에서 마이클은 전 세계 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I'd like to say this is our last and final tour. I think this is our farewell tour. Y'all been wonderful. It's been a long 20 years. 스태프들과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것은 물론 형제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당황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 대기실로 돌아온 형제들은 마이클이 배신자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죠. 어쨌든 마이클의 선언 덕분에 잭슨 형제들 투어는 확실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빅토리 투어로 얻은 수익 약 500만 달러, 한화로 약 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암연구재단 흑인대학 연합기금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위한 캠프에 전액 기부해버렸습니다. 자신은 일원 한 푼 챙기지 않았죠. 참고로 저메인 잭슨은 모타운 소속사의 딸과 이혼한 뒤 알레한드라와 결혼했습니다. 알레한드라는 원래 동생 랜디 잭슨과 사귀며 자식을 2명이나 낳고서는 이후 형 저메인 잭슨과 결혼해 또 아들 2명을 낳았는데 그중 장남이 영화 마이클에서 마이클 잭슨을 연기한 자파르 잭슨이죠. 사실 마이클 잭슨의 친아들도 2명이나 있지만 둘 다 마이클과 닮지 않아 대신 자파르 잭슨을 캐스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 마이클은 빅토리 투어를 끝으로 다소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삶을 잘 아는 팬들이라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의 인생 후반부에 지금 봐도 멋있는 데인저러스나 자넷 잭슨과 함께한 스크림 등 명곡이 많이 남아있고 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의 명예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성추행 의혹과 루머 등 마이클 잭슨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진짜 사건들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 영화는 마치 후속편을 염두에 둔 듯 마이클의 인생을 반으로 쪼개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작사인 라이언스게이트 측은 우리는 아직 들려줄 이야기가 많다면서 빠르면 올해 말부터도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 밝혔습니다. 영화의 반응만 좋으면 곧바로 속편 제작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애초에 영화 초기 편집본 분량이 무려 4시간에 달했기 때문에 제작진 역시 처음부터 거대한 서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개봉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촬영본의 3분의 1가량을 속편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죠. 후속편이 나오게 된다면 마이클의 결말 부분 직후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루머와 비극 전세계 슈퍼스타가 된 마이클 잭슨. 하지만 그가 성공하자마자 끊임없는 논란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여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맞는다더라, 성별 전환 수술을 받고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떠돌았고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근거로 흑인임을 부정하고 싶어한다, 백인이 되기 위한 박피수술을 받는다며 뜬 소문이 퍼지게 되죠.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당시 그는 백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병명을 정확히 밝히기도 했지만 I'm proud to be a black American. I am proud of my race and I have a skin disorder. When people make up stories that I don't want to be who I am, it hurts me. 아무리 해명을 해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죠. 그러다 최악의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집으로 아이들을 초대해 함부로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죠. 사건의 시작은 마이클 잭슨의 차가 우연히 고장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그는 차를 고치기 위해 근처 수리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조던 챈들러와 그녀의 어머니 준 챈들러를 만나게 되죠. 준 챈들러는 수리점 사장과 재혼한 사이로 이전 남편 에반 챈들러 사이에 13살 아들 조던 챈들러를 두고 있었습니다. 수리점 사장은 마이클 잭슨이라는 슈퍼스타가 자신의 수리점으로 들어오자 너무 기뻐 아내와 새 아들에게 당장 이리로 오라고 했고, 그렇게 조던과 마이클은 팬과 스타의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되죠.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던 마이클은 수리점에서 차를 수리하는 동안 조던 챈들러와 친해지게 됩니다. 이후 마이클은 자신의 집인 네버랜드 랜치로 어머니 준과 조던을 초대했고 가끔씩 라스베가스와 플로리다 여행에 함께 데려가기도 했죠. 모두가 행복했지만 딱 한 명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던의 아버지 에반이었죠. 에반은 조던이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마이클 잭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안 이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아내 준에게 연락해 진짜 아버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냐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추궁하기 시작했죠. 아내 준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며 마이클 잭슨을 두둔하였지만 에반 챈들러는 계속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과 의사였던 에반 챈들러는 치과 치료를 위해 아들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는 혹시 마이클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조던은 그렇다고 대답했죠. 이후 에반 잭슨은 곧바로 경찰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이클 잭슨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묻어줄 테니 2천만 달러를 내놓으라고 했죠. 마이클 잭슨의 법률팀은 논란에 휘말리는 것보다 사건을 덮는 것이 낫다 싶어 100만 달러에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고 싶었던 에반은 100만 달러가 너무 적다며 다시 한번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1,500만 달러에 협의해준다고 한 것이죠. 마이클 잭슨은 너무 큰 액수라며 거절했고 결국 에반 챈들러는 그제서야 경찰에 찾아가 마이클 잭슨을 신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이클 잭슨의 커리어는 단순 신고만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아직 그는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은 용의자에 불과했지만 언론에서는 그가 이미 유죄 확정을 받은 것처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죠. 여기에 더해 누나 라토야도 마이클 잭슨이 소년들을 유독 좋아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녀는 마이클 잭슨이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아 그 또한 학대자로 변해버렸다며 여러 소년들에게 수표를 나눠주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죠. I have seen checks payable to the parents of these children. 이에 더해 라토야의 남편이자 매니저 잭 고든은 마이클이 라토야의 증언을 막기 위해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주장했습니다. 또 라토야는 마이클의 범행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최소 7억 원 이상의 금액을 주면 증거를 넘겨주겠다고 밝혔죠. 신문사들은 그녀의 말을 믿고 너도 나도 증거를 사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않자 신문사에서는 그녀와 연락을 끊게 되죠. 사실 마이클 잭슨의 집에 들렀던 수많은 아이들은 모두 마이클 잭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이들의 말을 믿는 대신 증거 하나 없는 라토야의 말을 믿으며 마이클을 범인이라고 확정지었죠. 결국 마이클은 극단적인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바로 실제 그의 벗은 몸을 사진 찍은 뒤 아이에게 마이클 잭슨의 벗은 몸을 그려보라고 시켜 아이의 그림과 사진을 대조해보는 것이죠. 경찰들은 면밀한 조사를 위해 마이클 잭슨의 은밀한 부위를 모두 사진 찍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이 조사 과정이 평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시련이었다고 밝혔죠. 끔찍한 누명과 조사에 시달리던 마이클 잭슨은 더 이상의 언론 노출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조던에게 합의금을 주게 됩니다. 마이클은 조던에게 $1,533만 달러, 조던의 부모 에반과 준에게 각 $150만 달러, 그리고 조던 측의 변호사에게 $500만 달러, 총 $2,30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합의와 상관없이 범죄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조던의 증언 없이는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에 수사는 종결되게 됩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18개월 동안의 조사 기간 동안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나 라토야도 이후 시간이 흘러 마이클 잭슨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당시 남편 잭 고든의 강요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누나 라토야는 잭 고든과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잭 고든은 아내 라토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녀를 때렸고 혹시나 라토야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잃을까봐 매일같이 보디가드를 붙여 그녀를 감시했다고 합니다. 라토야가 마이클에 대해 폭로한 날에도 라토야는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기자회견장에 들어갔는데 잭 고든이 마이클의 범죄를 담은 대본을 건네주며 읽으라고 강요했다고 하죠. 이혼 후 라토야가 가족에게 돌아왔을 때 마이클 잭슨은 누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미안해 라고 사과하자 우린 남매야, 나는 누나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라고 답했다고 하죠. 끔찍했던 시기에 마이클 잭슨을 위로해준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프레슬리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사건이 종료되고 그녀에게 청혼했고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하지만 이미 마이클 잭슨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은 둘의 결혼 또한 비난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리사 프레슬리가 가수 활동을 하기 위해 홍보 목적으로 가짜 결혼을 하는 것이다. 등 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이죠. 결국 둘은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1년 후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경험을 담아 스크림이라는 노래를 출시합니다. 나는 불의에 지쳤어, 음모에 지쳤어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는 후렴구에서 그냥 나를 그만 몰아붙여 라고 말하며 더 이상 거짓 논란에 시달리고 싶지 않은 마이클의 진심을 표현하고 있죠. 이 노래를 담은 히스토리라는 앨범은 차트 1위로 데뷔하며 미국에서만 800만 장 넘게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잭슨이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를 주어 취하게 했다는 논란이었죠. 마이클 잭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장장 4개월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마이클 잭슨은 또 한 번 크나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죠. 결국 마이클 잭슨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9년 6월 25일 그는 콘서트를 앞두고 맨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마비로 수술용 마취제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죠. 평소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마이클 잭슨은 매일 밤 약물 없이는 잠에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점차 강력한 약물을 처방받던 그는 더 강력한 수술용 마취제까지 맞게 되죠.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마취제가 위험하다며 그에게 놓아주기를 꺼렸지만 콜레드 머레이라는 의사는 마이클에게 주입해 주었고 결국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콜레드 머레이는 과시치사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죠. 마이클 잭슨의 가슴 아픈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명예의 거리에 찾아가 그의 별에 꽃과 메모를 바쳤습니다. 그의 추모식에는 머라이어 캐리, 스티비 원더, 라이오넬 리치가 추모 공연을 열어주었죠. 다음 영상에서는 마이클 잭슨이 왜 천재 소리를 듣는 건지 뇌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영화 마이클, 감독 앤트완 퓨과. I know that I'm well aware
from being a perfect guy.